안녕하세요. MBS 보도국 김인경 기자입니다. MBS 개국 1주년 특별대담 농업의 길을 묻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대 최장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동필 전 장관을 모시고 지방소멸의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농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퇴임하신 뒤에 고향인 경북 의성으로 귀향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글쎄, 뭐 해 뜨면 들여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책 보고. 네. 원래는 이 시골에 갈 때는 단촌에서 새로 쓰는 1, 2, 3, 4. 그리고 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네. 이는 그 두어 차례 들에 나가서 뭐 농사 돌보고. 네. 삼은 삼시세끼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머니하고 머리 맞대고 같이 밥 먹는 거. 예.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말동무는 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뭐 그런 정작 뭐 고향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뭐 세상이 막 바뀌고 이래서 네. 아니 죄인처럼 그냥 뭐 흙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네.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데 어떤 작물? 동네 할머니들이 뭐 소개하는 건 다 지어요. 이 귀농 초보자들이 원래 예. 이것저것 이것 뭐 5만 가지를 다 심는 거예요. 나도 뭐 고추, 마늘, 양파에서부터 뭐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가지수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몇 평 정도에서? 글쎄 저 땅은 아니고 어머니 땅인데 한 3,000평? 뭐 기계 없이 하기가 참 좀 힘드는 면적이죠. 근데 기계 없이 하시나요? 되게 괜히 홈이. 아이고. 그 기계화의 필요성을 막 절감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있잖아요. 네. 처음에 내 시골 가서 네. 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예. 경운기가 있어야 되잖아. 네. 트랙터가 있던. 이 뒷집 총각이 그게 있어요. 좀 갈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네. 이 친구는 뭐 건강도 안 좋지만은 맨날 바빠. 그러니까 내일 해줄게요 간지가 몇 번이 돼도 안 돼. 어느 날 새벽에 네. 일어나서 글을 읽는데 예. 노계 박인노라는 분이 쓴 누황사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그 무렵에 퇴직을 하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데 글쎄 소가 없어서 밭을 못 가네. 그 심정하고 내 심정이 너무나 비슷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정책을 만드시는 자리에 계셨다가 이제는 농민의 입장이 또 되셨는데 상황이 바뀐 만큼 농업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가불이 바뀐다 하잖아요. 네. 갑이 을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정부 연구기관에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이제 농정을 이제 책임을 지면서 추진을 해봤는데 그동안에 제가 봤던 것은 어쩌면은 망원경처럼 멀리 그리고 넓게 보자 농정을 그런 거였다면 현장 상황이라는 게 흡사 현미경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멀리 뭐 이렇게 넓게 이게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 뭘 심고 그래서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좀 절박함이랄까요. 이런 것을 실제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안동에 내가 그 팥을 팔러 갔어요. 팥. 한 서너 마일 이렇게 해서 팔러 갔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팥 가격이 키로에 한 7, 8천 원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정도 받으면 팔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가지고 갔더니 물어서 안동시장에 팔러 갔는데 이게 뭐 색깔이 좋지 않다고 말이지 3,000원 아니면 가져가세요. 근데 이것이 이 영세 고령농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구나. 우리가 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이런 현장 직접 내가 둘러매고 가서 팔아보고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보고 이랬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주는 네. 그 시사점. 그동안 내가 어쩌면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우리 농업농촌에 참 중차대한 현안들이 참 산적해 있는데요. 쌀은 또 공급 과잉이 고착화가 되면서 생산 조정제 의무화해야 하지 않냐 이런 뭐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쌀 공급 과잉 문제 어떻게 해소를 좀 해야 될까요? 글쎄, 저도 지금 한 너마지기 네. 800평 정도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식량이 부족한 세월을 보냈죠. 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어떻게 하면 식량을 작업하느냐, 이렇게 해서 농정의 많은 부분들을 쌀 산업, 쌀 생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네. 생산, 그다음 유통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이 쌀 농사를 하기가 쉽고 네. 그리고 가격을 어쨌든 이게 보장이 좀 어느 정도까지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어요. 네. 기계관이 여러 가지 인프라도 네. 쌀농업 쪽에 투자가 많이 됐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 비교적 쌀 농사는 농사 짓기도 쉽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큰 돈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되니까 네. 쌀 농사를 계속 고집을 하죠. 그러나 실제 쌀 소비량 같은 건 우리가 지금 많이 먹을 때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쌀이 이 소비에 비해서 생산이 과잉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산 조정이 필요한 거죠. 네. 생산 조정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계속 목표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또 생산을 줄이라고 줄이면요. 굉장히 이게 왜곡 어떻게 네. 보면은 뒤틀린 정책이란 예.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줘서는 이게 작동하기가 어려울 거다. 네. 그런 생산 조정 목표를 정해놨지만은 그것을 실현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쌀을 대체하는 다른 작물, 그러니까 같은 쌀이라도 이게 예를 들면 식용쌀 같으면 아주 양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아주 맛이 좋은 예. 고품질, 좀 네. 양은 좀 줄더라도 예. 품질이 높은 이런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사료용 쌀, 예. 가공용 쌀, 네. 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쌀로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해석식 소주, 네. 술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네. 고급화할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가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네. 생산을 조정하고 이랬는데 생산 조정의 관건은 이걸 것 같습니다. 대체하고자 하는 작물이 어느 정도 그 수급 안정, 그 다음에 그 소득 네. 이런 것들이 이쪽에 쌀 농사 짓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해져야 그쪽으로 옮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 그 농경지, 특히 네. 논, 기반 잘 정비된 논, 네. 여기다가 계속 과잉 생산을 해서 네. 그래서 키로에 2,000원 주고 수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2, 3년 묵혀놨다가 사료용으로 200원 주고 팔던 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실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쌀 직불금을 포함해서 농업 직불금 그 개편 논의가 참 뜨거운데요. 그 장관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밭 직불금 확대에 좀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업 직불금 개편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업 직불금이 많죠. 농업 네. 직불금이 명목상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9가지인가 이렇게 될 예. 겁니다. 쌀과 관련된 것이 기본이고 그게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고정직불하고 변동직불이 있죠. 네. 변동직불 같으면은 지난해 걸 아직도 정산도 못하고 있을 예. 겁니다. 이게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늦어도 금년 1월 중순까지는 아마 그게 정산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네. 아직도 그 지난해 쌀값을 계산을 못하고 있다면 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저는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하거나 네. 이 모두가 네. 이 납세자들, 소비자들 그리고 생산자들의 이해와 협조, 공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될 거다. 그것의 전제는 농업이 원래 해야 될 그 역할, 그러니까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이 이 국민들의 삶터이자 쉼터, 뭐 이걸 예를 들면은 지키고 가꾸는데 농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가 돼야 네. 소위 공익적 직불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익적 직불이라는 것이 돼야만이 지금 현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글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말은 쉬운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쌀을 비롯해서 상당수 농산물들이 생산 과잉, 또 공급 부족, 이게 주기적으로 사실 반복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질적인 난제인 농산물 수급 안정 문제 좀 해결할 만한 묘안이 없으실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게 농산물이 네. 기본적으로 유기적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자연에 의존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더군다나 이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생산자들, 네. 그리고 또 소규모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이게 수급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이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산품하고 다르니까, 그죠? 그 부분도 역시 저는 그 소비자들의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2013년 3월 11일 날 장관으로 취임을 했었는데요. 13일 날 하나로 클럽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책 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은 바로 이 정부가 막 개입을 해서 이 수입을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이 일종의 수급 조정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서 말이죠. 계절별로 가격 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격 안정되라고 하고 그 가격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낮을 때 높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네. 유통업자들과 소비자들의 그 이해, 협조 이게 필요하니까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참 생각하시는 그 좋은 생각 같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뭐 부지런히 작업을 해가지고 업무 보고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본 그 골격은 살아있죠. 네. 그래서 5대 채소, 네. 고추, 마늘, 양파, 예. 거기다가 무, 배추 이렇게 네. 가격 기복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수급 조절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제가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이것은 사후적인 얘기란 말이죠. 사전적으로 이 생산을 좀 조정할 수 있다면은 네. 훨씬 좋겠다. 네. 그러니까 농업 관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농업 생산 자체를 지역에 특화된 소위 그 주산단지, 예를 들면 네. 영양, 고추, 뭐 어디 네. 어디 이런 식으로 주산지, 마늘은 어디 예. 주산지를 이렇게 육성을 하면서 생산자들을 조직해 가지고 네.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생산 농가와 지역들의 이 정보를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 식부 의사를 내가 원래는 무엇을 얼마나 네. 심겠다 하는 의사 결정 그 각 단계마다 예. 정보를 좀 더 긴밀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사후적 관리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생산자나 유통업자 이런 분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참여를 하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예. 네. 농업 관측의 정확성도 좀 정말 높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게 생산뿐만 아니라 그 재고 관리, 뭐 저장, 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로 이렇게 포괄하는 수출이까지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네. 관측 그 결과를 그 주산지에 아니면 전업농들이 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좋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네. 이게 쓰여지지 않으면은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의사결정, 내가 무슨 농사를 원래 얼마나 짓겠다 할 때 이 네.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네.
수급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 농업이 외국산 농산물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뭐 국산 이렇게 네. 하면 뭐 이렇게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갈수록 아마 그런 부분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예로 한우 있잖아요. 한우. 예. 우리 미국이나 뭐 호주 이런 데에서 축산 강국들이죠. 이런 나라에서 생산한 소고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네. 소고기가 훨씬 비싸죠. 예. 비싼데도 불구하고 한우가 여전히 자기 시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네.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품질과 가격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스마트팜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농업에다가 접목을 할 것이냐. 품목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없는 어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상품, 틈새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지역과 연관해서 지역과 결합한 그런 상품이 만들어진다면은 시장에서 조금 싸더라도 그거보다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런 우리 상품을 좋아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WTO 체제에서 또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이게 지금 저희 농업의 새로운 암초로 등장을 했는데요. 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 농산물의 관세도 또 낮춰야 하고 정부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국 농업이 지금 이런 암초를 만났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글쎄요. 그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동안은 사실은 개도국의 지위에 뭐 어떠한 기준이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선언이거든요. 그게 개도국에서 뭐 이제 선진국이 된다든지 이래 되면은 달라질 수 있는 게 결국은 관세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아니면 국내 생산 뭐 이런저런 보조금, 보조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좀 이 탄력성이랄까요? 이 폭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이 차이일 건데요. 우리가 사실은 농업 강국들과 이미 WFTA를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관세를 추가적으로 먼저 조정하고 이런 거는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우리가 FTA 협상의 이 결과로 연차별로 지금 관세를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죠. 언젠간 사실은 관세가 없어질 겁니다. 10년, 뭐 15년 이후에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한 뭐 이것은 크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걱정되는 거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인데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 거기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보조 같은 것이 우리 같으면 지금 개도국 뭐 이걸 1조 한 5천억, 1조 4,900억인가 범위 내에서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대부분 쌀 쪽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줄여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 여건 변화를 이게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우리 앞에 이제 머지않아 닥칠 위기다. 결국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그런 상품에 보다도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을 생산할 때만 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뭐 대책이라 하는 것은 그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개도국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그 전략 같은 건 좀 필요하겠죠. 이제 정책 프레임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까지는 보조를 막 이렇게 많이 했다 하면 지금 보조가 더 어려워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달라진 틀 속에 맞도록 농정 수단이라는 것을 좀 바꾸고 전략도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농업의 위기는 장관직에 계셨을 때도 많이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요. 한국 농업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농업이 당면한 문제, 과거와 현재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 어려움 같은 것은 네. 여전히 뭐 개방안에 이런 거는 대응해야지만은 저는 그 인구 감소라는 것이 네. 농업 인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농업 인력이 특히 젊은 인력 같으면은 40세 미만 경영주가 전체 경영체의 0.56%밖에 안 될 겁니다. 전부 다 이 할아버지들만 계시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경영 주체라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이 막 굉장히 심각해요. 외국 근로자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또 이제 소비자, 농산물 수요자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간에 네. 인구가 줄어들면은 극단적으로는 지방 소멸이 지방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방에서 출산율 떨어지고 지방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기를 안 네. 놓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으로 가서는 결혼도 안 하고 네.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은 지금 0.98일 거예요. 부부간에 결혼해서 평생 아기를 0.98명 한 명도 못 낳는데 평균 네. 서울 사람은 0.7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인구 줄어들면은 소비도 주는 거죠. 수요도. 그런 측면에서 이 인구 감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네. 노동력 부족, 경영체,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공동체라 할까요? 공공 서비스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라. 버스가 안 다녀. 보건소, 무슨 뭐 학교, 전부 다 이게 의료, 유지하기가 의료.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문제라고 봅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또 농촌 경제를 살리려면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간다든지요. 네. 사람이 모이는 농촌을 만들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 나는 기존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다리를 잡고 우리랑 같이 살자. 예.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네. 이런 것이 나는 우선 그리고 나서 저 객지에 있는 산토끼들을 그래 우리 동네 오면은 네. 내가 뭐 부족하지만 네. 네가 그 어려운 것을 내가 같이 마음으로라도 같이 나눌게. 우리가 친척처럼 니를 이렇게 돌봐줄게. 이리 와라. 네.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그 의성에는 이웃사촌 뭐 시범마을 가는데 나는 건물을 짓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네. 그런 마음가짐. 그 있는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객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웃 사촌처럼 같이 네. 그렇게 지냅시다. 난 그런 것이 기본이고 그런 정신 위에서 네. 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도 만들고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아쉬워하는 밤이면 좀 깜깜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네. 문화, 여가, 뭐 이런 교육, 의료 등등 이런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주는 것 이런 것이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 뭐 청년 창농인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시골에 와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집을 짓고 농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최소한 3억 내지 5억, 축산에 이런 거 하면 10억 원이 있어요. 처음 시작을 하려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데 도시에서 생판 말이죠. 네. 농업과 농촌을 모르는 젊은이를 불러놓고 네. 뭐 농업에 희망이 있습니다. 5억 투자하세요. 그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그 정성과 노력을 기존의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농사는 아유 아버지 하는 농사는 내가 힘들어 보여요 하는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네. 네. 교육시켜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가성비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새로운 어떤 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네. 기존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안정적이 될 수도 있다. 예. 저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4H 모임에 청년들이 예. 모임에 갔더니 4H랑 되게 후계 농업사예요.
뭐 손을 들면 질문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귀농자들보다도 우리 지원 혜택이 적습니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네. 떠나지 않게 예. 발목을 잡고 네. 그리고 객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런 것이 뭐 순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고령화가 심한 농촌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농업 강국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농업을 피하는 현상이 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농사 짓는 아버지들이 네. 야, 너 많은 농사를 짓지 마라. 손에 흙 묻히지 말고 네. 여름에 더울 때 어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 가서 일해라. 네.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농사 못 짓는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세월이 뭐 30년 그 결과가 오늘날 지금 말하자면 지방 소멸하는 네. 농촌의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네. 네. 그런 현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극복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네. 요즘 그 세상이 좀 다원화된다 할까요? 생각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서 네.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나는 막 도시에서 사는 것이 삭막하고 시골에 가서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네. 나온다고 그럽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업에도 뭔가 좀 비전이라든지 네. 미래의 어떤 희망 같은 게 있어 보인다. 네. 옛날 농업 그냥 밤낮 없이 요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스마트팜 아니면 6차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네. 도시에서 이렇게 있던 젊은이들도 다양하게 농촌에 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 같은 게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네.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라고 봐야죠. 이 전 장관께서 재직 시절에 귀농귀촌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농촌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좀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귀농귀촌은 일종의 사회적 트렌드라고 봅니다. 지난 2017년 통계에 보면은 귀농귀촌자가 거의 50만 네. 넘었죠. 예. 굉장한 숫자죠. 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난 그 통계 자체가 좀 우아스럽기도 했는데 예. 농업 취업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 네, 그런 네. 것도 보고요. 그런 점에서 막 좋은 현상이다. 이제까지는 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니까 네. 거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시기라면은 뭔가 그 흐름을 이렇게 반전하는 흐름 이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다만 네. 이것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농업 경영체 농가 호수가 대략 100만 호가 좀 넘죠. 네. 100만 호가 좀 넘는데 귀농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네. 100만 호가 넘는데 이 사람들이 호당 경지 면적이 평균 1.56헥타르가 좀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50만 호가 더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예. 그럼 150만 호가 되면은 지금 경지 면적이 어떻게 돼요?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한정된 농업 자원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네. 농업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농경지 예. 한정돼 있죠. 네. 그다음 농산물 시장도 한정돼 있죠. 네. 이런 속에서 이제 외부 자꾸 들어온다고 하면은 농업은 좀 더 영세해지고 시장의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막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네. 우리 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를 들면 우리 흔히 그 왜 선진 농업으로 네덜란드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우리 1.5헥타르인데 네덜란드 같은 거 25헥타르가 넘죠. 예. 네덜란드 농가 수가 우리 100만일 때 그 사람들은 한 7만 5천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냉정한 소리지만은 뭐 농업인들 월급을 줘가지고 어떻고 해서 소농들 다 이렇게 100만 호, 120만 호, 150만 호 이렇게 유지해서 살자. 그런 농업을 꾸려가야 될 건지, 과연 그런 농업이 지속 가능할 건지. 지금 이 개방 시대에서 그렇지 않으면 규모는 좀 예를 들면 100만 호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뭐 어느 때가 좀 줄어들더라도 좀 더 전문화된 이런 농가로 키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고민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렇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분들을 과거에 그 농가 유형별 육성 이런 거 생각할 때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여유 있게는 아니라도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농업에서 은퇴를 하고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문화된 농기업, 이 전문 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어느 부분은 6차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원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 이런 뭔가 농업 구조에 대한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귀농 귀촌이니 뭐니 요즘 뭐 청년 장농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그런 바탕 위에서 좀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걱정은 좀 합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농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무조건 확대하는 게 아니라 청년농 지원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한다거나 도전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오는 것은 난 바람직한데 그게 무작정 막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의성 마늘 같은 거 의성 마늘 산업을 그야말로 스마트 파머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유치를 해오고 그래서 의성 마늘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틀 속에서 이 청년 농업이 됐든 뭐 됐든 지원이 이루어지면은 어떨까? 뭐 그건 분야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죠?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 식으로. 빈집이 늘어가고 마을도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농촌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지역 공동체의 부활입니다. 네, 지역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이 또 뭐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개인주의가 농촌에도 만연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 공동체라기보다는 그저 이해관계, 그냥 내가 혼자 살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에 의한 소위 공공 서비스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서비스의 접근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질 이런 것이 교육이라든지 보건 의료, 그다음 문화, 교통 등등 이런 부분들 공공 서비스 기능 자체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유지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그런 서비스 공급 체계. 저는 그것을 스마트 슈링키지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슈링크라는 것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이걸 축소해 나가는. 그러니까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인구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여기저기 벌려놓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공공 서비스 기능들을 집적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까지 마을 단위였다면은 앞으로는 그 농촌 중심지에다가 조금 고급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공공 서비스 기능을 집적을 하고 거기에 접근성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시스템 접근 자체를 좀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의 기능을 어떻게 할 때 그 정주 체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경북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대구시가 있고 그다음에 포항, 구미 이런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 또 안동이니 뭐 상주니 영주니 이런 지방 중소도시들이 있고 농촌의 소도읍이라는 게 있다면 읍면 소재지 이런 그 정주 체계 속에서 공공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해가지고 질 수준 높은 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할 것인가. 보세요. 우리가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우물은 이것까지 하면 좋겠다. 인구도 경제도 꼭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예를 들면 인구, 한정된 경제 이것을 여기저기 말마다 다 흩어놓는 것.
네. 이것하고 한 곳에다가 깊이 샘을 파가지고 그 샘물을 같이 먹는 것. 예. 그럼 어떤 게 효율적일 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게 사실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방안 중에 하나로 네. 네,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지역 활성화 방안? 지역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네. 지역의 산업, 일자리, 우리가 뭐 지역 농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그야말로 개성 있고 그 네. 지역만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흉내내기 어려운 네. 그런 특화 산업을 네. 그것을 효율성을 높이고 네. 거기서 생산된 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후방 연계를 통해서 그래서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뭐 6차 산업인데 이것이 나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제 말했던 그 공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종류의 사업들을 많이 해요. 부처별로. 네. 예를 들면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네. 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제각기 뭐 네.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어디대로 제각기 공간을 놓고도 예를 들어서 국토부 같으면 도시재생 사업, 네. 도시재생 아니면 뭐 저 성장 촉진 지역이라 아주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 이런 걸 다 국토부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농림부는 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무슨 네. 사업 뭐 이런 걸 또 하고 있죠. 거기 이제 해수부는 뭐 또 어촌에 대해서 네. 근데 농촌하고 어촌이 별로 구분이 사실은 안 되는데요. 네. 산림청도 산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살아가는 이런저런 그 콘텐츠라는 세부 프로그램들은 부처별로 더 많이 이렇게 흩어져 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여하이 그런 공간의 어떤 위기에 맞게 아까 네. 이렇게 하자 했는데 거기에 맞출 뿐만 아니라 서로 그런 그 연계하고 협력을 해내는 방법.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특히 지자체 같은 데서 말이죠. 아. 이게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는 네.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세 번째 얘기가 사람 얘기죠. 이 귀농귀촌자라든지 청년 창농이라든지 이런 게 통해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애기도 낳고 말이야 네.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살아야 네. 그래야 뭐 활력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네. 그리고 주민들 그야말로 지역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활성화의 대안 중에 하나로 또 지역 특화 산업을 연구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뭐 고령화된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고성장을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고령화된 지역에서 고성장하는 이런 이유가 뭔가? 예. 그 왜 영양이나 청송 같은 데는 성장을 이렇게 지역 총생산이 빠르게 늘어나는가? 네. 나는 그게 특화라고 봤어요. 아, 영양의 고추. 고추, 네. 청송의 사과 예. 이런 걸 가지고 특화를 하고 기술을 직접 하고 아. 그 사람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양 같으면은 지역에 맞는 품종, 품목의 고추를 선정을 해서 네. 공동 육묘를 해요. 묘종을 같이 키워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묘종을 농가에 보고한 이제 반값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재배하는 농가는 그 유통공사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생산하면 전량 수매를 해서 아. 이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아주 영양고추를 비싸게 팔아요. 네, 네, 네. 브랜드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소농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사람 농사를 대행해주는 대행회사를 만들어요. 아. 대행도 하고요. 고추 탈 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예. 군에서 숙소를 지어줬어요. 외지에서 오신 외지에서 분들. 와서 한 달씩 머물면서 예. 거기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숙소를 지어주고 심지어는 반찬값 같은 것들도 대줘요. 이게 뭐 작은 예지만은 네네. 난 그런 과정에서 영양고추가 네. 다른 지역의 고추보다도 더 비싸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 팔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네. 팔린다. 청송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경북 성주의 참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난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특화 산업,
주산단지 이런 걸 만들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생산에서부터 유통 뭐 전 단계에 걸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팜.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스마트팜이 아니라 네, 네, 네. 정말 그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네. 비용을 줄이고 네.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그죠? 보급을 하는 그런 스마트팜. 그래서 생산된 그 농산물을 네. 전후방 관련 산업과 연관해서 네.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나는 이런 뭔가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네,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마을 주민하고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들을 좀 참여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하도록 만들 거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 동네에는 네. 추석 때 네. 하고 이제 그 설고 며칠 전에는 뭐 고향을 찾아와서 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고향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프레카드 붙이고 네. 마을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는데 명절 앞두고. 예. 되게 막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저도 거기 빗자루를 들고 가서 이렇게 뭐 담배꽁초도 줍고 뭐 쓸고 이렇게 네. 해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무슨 어른들 일자리 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근로. 뭐 이렇게 해서 막 네. 그 2시간 가서 이렇게 하면은 한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자기 집 앞에 뭐가 쓰레기가 떨어져도 돈 줘야 치우는 이런 식이 되면은 나는 이것은 우리가 돈이 아무리 있더라도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그 돈을 가지고 네. 같이 마을 사업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좀 조장하고 격려하는 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지역이 조금 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체계로 만들어야 세상이 달라지지. 돈 한 푼 주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줄 거 아니면 안 쓸어. 안 줘. 작지만 좀 같이 하는 그런 성취하는 그런 또 체험. 그런 경험 같은 경험. 것들을 네. 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자체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예. 어떤 지역에는 우리가 꽃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군 내에만이라도 네. 이 아름다운 꽃길을 만드는 것을 컨테스트를 해. 마을 단위로 우리 동네 우리 꽃밭이 최고야. 네. 뭐 공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꼭 시골이 아니라도 난 도시라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지역을 격려를 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된다면은 예. 그래 같이 해보자. 2014년 5년 이럴 때 네. 행복마을 컨테스트라는 네. 것을 도입해서 그런 취지였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을을 네. 경쟁 베이스에서 한번 찾아서 격려를 해보자. 네. 어떤 지역은 소득을 창출하는 네. 어떤 지역은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마을. 네. 뭐 실개천도 이렇게 예. 정비를 하고 지금도 그 행복농촌 컨테스트인가 그건 아직도 지금 계속돼요. 내가 관뒀지만 아직도 하는데 그때 이제 취지는 이런 거였어요. 결국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참여해서 노력하고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눈먼 돈 갖다가 돈 떨어져 보면 끝이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오래 못 간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NBS 개국 1주년 특별대담 농업의 길을 묻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쪽에도 지금 뭐 스마트팜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농업에도 뭐 사물 인터넷 기술, 뭐 ICT 기술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등장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죠. 저도 그 현직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현장에 간 곳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도 쪽으로 보면은 파프리카라든지 험화도 같은 것들을 네덜란드 온실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나는 그 우리 농업이 그 과거에 토지와 노동력에 의존하던 그 농업에서 네. 기술과 자본 위주의 농업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걸 추세고요. 네. 우리도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고 예. 이러니까 기술은 대신에 좀 더 흔해진 거죠. 예, 예. 자본도 좀 흔해지고 예.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은 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스마트팜이다. 근데 그것도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현장의 애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팜. 네. 내가 그 참깨 농사를 지었는데요. 예. 참깨는 이제 씨앗을 이래 뿌리면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그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깨를 이렇게 뭐 30cm, 30cm 간격으로 심습니다. 네. 심는데 깨를 심는데 깨 심는 기계가 있어요. 아, 늘리면 깨도 심는 기계가 있나요? 탁 누르면은 깨씨가 또르륵 떨어져서 네. 거기 이제 네. 내가 지난 그 전에 깨를 심는데 확 돌리니까 네. 깨씨가 한 5, 60개가 떨어져요. 어. 근데 실제로 깨는 2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네, 네. 2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게 다른 게 5, 60개 올라오잖아요. 일일이 다 속간에 다 잘라내야 돼. 섞으셨어요? 곡기 안 자르면 뿌리가 뽑히니까 네, 네. 곡기 이렇게 주변에 걸 잘라야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뭐 로봇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뭐 스마트팜, 뭐 우리가 빅데이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괴리감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그 현장에 많이 다니고 스마트팜이 살 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스마트팜 그 정신을 가지고 하다못해 가계부라도 쓰고 예. 그런 과학적인 마음 이런 것이 이 전제가 된 스마트팜 이런 것이 나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뭐 구호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현장의 에러를 해결하는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뭐 시설 농가에서는 스마트팜을 굉장히 뭐 잘 이용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뭐 할 텐데 또 대규모 단지들은 근데 사실 대다수의 일반 뭐 밭농사를 주로 하는 농가에서는 먼 나라 얘기처럼 사실 느껴질 수도 있고 네 너무 거기에만 또 자본과 기술이 집약되는 거 아닌가? 뭐 나도 걱정스럽죠. 내 밭농업도 기계화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이제 그러면은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기술 집약적인 농업으로 네. 가는데 걸림돌이 뭔가 네. 이런 걸 이제 뒤져봐야 되는데요. 예. 뭐 스마트팜 벨링이 우리 의성에도 보면 이웃사주만 근데 보면은 스마트팜 한다고 뭐가 돈을 뭐 80억, 100억 투자를 해서 청년들을 객지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뭐 이렇게 작물 재배 기술을 교육을 한다. 그게 스마트팜이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나는 오히려 네.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그 기술 자체가 표준화되고 이렇게 안정되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네.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정된 기술 수준, 뭐 관련 산업 육성, AS 시스템 이런 네. 거에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직접 그렇게 해서 내가 스마트팜으로 뭘 해보겠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자본 네. 이것을 여하히 조달할 것이냐 이런 것이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선행돼야 될 것 같다. 또 이제는 새로운 농업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국산 농산물 시장을 수입 농산물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입 농산물 뭐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가격하고 품질의 문제고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 하면은 장소와 연결해서 네. 수입이 대체할 수 없는 네. 그런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 네.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과 품질 이런 쪽에서는 저는 우리가 그동안의 농업이 뭐 전 근대적인 아니면 전통적인 농업 이런 네. 것 쭉 생활해 보면은 너무 양에 치중한 그런 농업을 해오지 않았나. 좀 질 쪽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서도 일정한 품질과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농업의 기조를 가져가되 요즘 와서 뭐 치유농업이라든지 네. 그죠? 또 무슨 그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식품이나 가공품으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농업. 이런 건 뭐 수입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예. 그죠? 예. 장소나 뭐 그 지역에 내려오던 전통 이런 것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좀 그 노력 같은 것들이 아마 구치와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와는 좀 바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하느냐, 뭐 시장 개방해서 그냥 효율적인 거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계가 이런 인식 변화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나는 그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농업이 예를 들면은 야기한 네. 여러 가지 식품 안전의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 축산 오폐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네. 것들, 그다음 가축 질병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네. 뭐 하려고 하느냐. 농업 관련 유관기관 그거 다 이래 합하면 대략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농가가 한 100만 인데 그 종사가 100만 이렇게 되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농민들을 이름을 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럴 수 있었지만은 농업이 어려워지고 예. 위기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농업을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할 때는 네. 우선 우리가 이 유관기관, 공직사회가 어떻게 달라진 모습, 우리가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소비자들이 네. 그 진정성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네,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가 농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할까요? 글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같으면은 네. 사과 농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이제 기후변화,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게 사과 생산 지역이 자꾸 북상을 네. 한다는 거잖아요. 사과가 이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그런 사과를 개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체 작물을 개발하거나 네. 뭐 아니면은 사과밭 위에 뭐 이렇게 뭐 천막을 가리든지 어떻게 햇빛을 좀 덜 쬐거나 뭔가 그런 식의 네.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네. 준비. 예. 좀 기본적으로 나는 R&D에서부터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지역의 실정이 많은 지역의 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네. 이제 그동안에 농정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나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농업에 대한 기반 투자 네. 우리 같은 뭐 그동안 같으면 경기 정리라든지 네. 저수지 등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고 예. 직접 나눠주세요. 소득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쌀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네. 저수지를 막고 경기 정리를 하고 기반 정비를 하고 그리고 네. 쌀에 대한 품종 연구를 하고 이런 오랜 노력 끝에 이게 가능해졌던 거거든요. 농업 기반에 대한 투자가 계속돼야 되는데 정작 이제 뭐 심지어 농업인들조차도 그러지 말고 현찰로 주세요. 이렇게 됐을 때 네. 우선 뭐 단계 꽃감이라고 빼먹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쪽방만 남는 게 아닌가. R&D나 이 기반 투자 이런 것들은 그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나는 그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전 장관께서는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또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할까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은 우선 아무리 강조해도 난 그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것을 담당하는 주체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걸맞는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농사를 지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면의 인구가 한 2,000명 조금 넘는데 거기에 원래 마늘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지마늘, 의성마늘 해서 네. 1억 이상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수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돈뿐만 아니라 거기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자긍심을 느끼는 직업으로서의 농업
혹은 농촌의 삶 이런 것이 나는 선행이 돼야 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너는 농사를 짓지 말고 나가라. 그런데 아니다. 얘야 이리 와라. 농사는 네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숭고한 직업이냐. 그래서 그렇게 이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 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기술 농업을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거는 뭐 육자 산업 합시다. 이거는 그 안에 그런 예를 들면 사기가 있으면 길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이 뭐 소중합니다. 혁신합시다. 그래놓고는 정작 챙기지는 않고. 네. 이런 식으로 말의 성찬, 눈가림 이렇게 해서는 거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네. 보람을 느끼고 그런 농업이 되기 어렵다. 정말 평생의 예를 들자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가치 있는 일이 또 없다. 모두 나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농촌에 오면은 분명히 나는 거기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뭐 그야말로 한물간 이 머리가 허연 태물이 그렇게라도 농촌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그래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도 농사를 한다는데 이 손이 시커머가면서 이렇게 저게 뭔가 의미가 있다 저 삶에 거기에 나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 특히 농업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도 중요하지만 그런 보람과 긍지를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우리 한국농업방송 개국 1주년 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역대 최장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마치시고 고향인 경북 의성으로 내려가셔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또 경북도에서 농촌 정책 자문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동필 전 장관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